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저는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고 입대한 지 별로 안 돼서 적응도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심각한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나쁜 결심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군대에서 동기 친구도 없이 왕따를 당하고 있던 저는 사방이 막히고 숨이 턱턱 막힌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근무표를 보니 마침 다음날 새벽에 근무가 잡혔습니다. 근무 갔다 와서 끝내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벽이라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철없는 생각을 한 것이죠. 목을 메고 막상 끝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마침 그때 케이블 공사를 감독하는 작업으로 거의 맨날 부대 근처 일산 SBS 방송국 앞 시내에 작업을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중간 새로 공사한 잔디밭 놀이터 같은 곳에서 지뢰 탐지기를 들고 군통신 맨홀을 찾고 있었습니다. 맨홀 위에 놀이터가 만들어진 탓에 지도를 봐도 찾지 못해서 지뢰 탐지기로 그 큰 놀이터 바닥 어딘가에 묻혀있을 맨홀을 찾아야 했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나갔던 간부가 급한 일이 생겨 급히 다른 현장으로 가야 해서 저에게 잠시 일을 맡기고 그쪽 현장으로 갔습니다. 마침 잘됐다 싶어 앞에 보이는 슈퍼에서 시원한 음료 한 잔 사먹으려고 지갑을 찾았는데 들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호주머니에 50원밖에 없는 거 보고 진짜 기가 차서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안 그래도 나쁜 생각을 결심했는데 먹고 싶은 음료도 못 먹겠네. 이런 생각에 다시 묵묵히 일을 하던 중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보니 유재석 씨가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유재석 씨가 제 뒤에서 신기하게 절 보고 계시길래 얼떨결에 인사를 드렸더니 되게 반갑게 인사를 받으시면서 놀이터에서 탐지기? 그거 지뢰 탐지기 맞죠? 그걸로 못 찾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아 그렇겠구나 죄송합니다 하시고는 옆에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랑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인가 지난 후에 누가 등을 치더군요. 뒤돌아보니 유재석 씨가 이온 음료 2캔이랑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오시고는 날 더운데 드시고 하시라고 손에 쥐어주고 가셨어요. 가면서 장난스럽게 중성! 수고하세요 하고 가시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늘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는데 진짜 왜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음료 2캔을 비우고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고는 한참을 앉아서 울다가 지쳐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날 근무를 끝내고 단잠을 잤습니다. 그 뒤로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후임과 선임 동기들과 잘 어울리며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사귄 애들과 잘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제 자신이 바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한 번 있었던 유일한 터닝포인트를 꼽으라면 그 더운 날 유재석 씨에게 받은 배려와 음료 2캔, 아이스크림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건지 정이 그리웠던 건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맑은 웃음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정과 호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재석 씨였다는 게 지금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서 제가 혼자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가 싫어서 죄송하다고 하며 대신에 사인을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이없어하며 돌아가면서 지가 유재석이야 뭐야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프로그램을 한 적도 없는 유재석 씨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정말 나쁜 생각까지 할 때여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유재석 씨는 자신의 집을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만나서 술 한잔 먹겠다고 하고 술을 마시면서 정말 힘든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국민 MC 유재석이니까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잘 찾아왔다며 네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있었던 얘기를 모두 다 털어놓고 나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유재석 씨는 조언이고 뭐가 없었어요. 한 번도 말을 안 끊고 제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결론을 내렸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비가 오고 있었는데 유재석이 직접 택시까지 잡아주고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주면서 택시 타고 남은 돈 어머니 용돈 드려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은혜를 갚아야 할 첫 번째 사람이며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게 작년 시상식 때 KBS에서 대상 받으셨는데 최우 수상할 때까지는 제가 자리에 있었는데 대상 시상할 때는 유재석 씨가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보겠어서 중간에 나왔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해서 알았는데 유재석 씨가 대상을 받았는데 네 얘기를 하더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난 중학교 때 왕따였어. 일진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 건 아니야. 소위 말하는 일진은 아닌데 나대는 애들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맞고 다녔지. 우리 학교가 원래 좀 학교폭력, 교내 강간도 있고 금품 갈취에 찌든 학교였어.
내 꿈이 작곡가였는데 걔네들이 내가 아끼는 음악 공책을 찍고 담배 사오라고 시키고 돈도 뺏고 심지어 옷도 벗기고 진짜 극도의 괴롭힘을 당했지. 자살도 생각해봤고 시도도 해봤어. 근데 진짜 개같은 게 음악도 접었고 가난한 부모님이 돈 모아서 사주신 mp3도 뺏겼지. 진짜 마지막엔 칼 들고 나 괴롭히던 애들 찌르고 자살할까 생각하고 집에서 부엌용 식칼도 챙겨갔어. 그날이었어. 내가 정말 15살의 짧은 인생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식칼을 챙겨갔던 날. 내가 찾고 있는 내 은인 친구가 우리 반에 찾아왔어. 그 애는 솔직히 말하면 일진이야. 나 같은 왕따랑은 거리가 멀었지. 근데 그 애가 우리 반에 오더니 음악책을 빌리더라고. 음악책 있는 사람! 하면서 소리치는데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나한테 음악책을 빌려갔지. 난 당연히 안 돌려줄 줄 알았는데 쉬는 시간에 책을 돌려주러 온 거야. 그러더니 나보고 음악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당시에 음악 공책이 없어서 음악책에다가 악보 그리고 좀 끄적끄적 해놨었거든. 그래도 내가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니까 걔가 자기도 음악한다고 악보 그려져 있길래 물어봤다고 하더라. 근데 신기한 건 그 뒤로 걔가 우리 반에 자주 오는 거야. 그것도 나 만나러. 자기가 만든 음악이라고 들려주고 힙합을 하고 싶다면서 랩이랑 비트박스도 해주고 한 일주일 정도 매 쉬는 시간마다 왔던 것 같아. 그래서인지 나 괴롭히던 애들이 내 주위에 얼씬도 안 하더라고. 물론 가방에서 칼을 꺼낸 적도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얘가 학교에 안 왔나봐. 우리 반에 맨날 오더니 그날은 안 오더라고. 나는 티는 안 냈지만 걔를 좀 기다렸지. 솔직히 그렇게 잘 노는 애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무엇보다 얘랑 있으면 괴롭힘 안 당하니까. 근데 그날 사건이 터졌어. 걔가 안 온 틈을 타서 다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침 뱉고 가위로 내 머리카락 자르고 점심시간 내내 괴롭힘을 당했고 난 이성을 잃었지. 계속 가방 속 칼이 생각나더라고. 필사적으로 뛰어가서 가방에 칼을 꺼내들려는 순간에 우리 반 문이 열렸어. 걔가 온 거야. 병원 갔다 지금 온 거였다고. 하여튼 걔가 엄청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나 때리던 애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거야. 똑같이 침 뱉고 가위로 머리 자르고 5명이서 나 괴롭혔는데 5명이 얘한테 맞다가 1명은 실신했고 4명은 내가 항상 하고 있던 꼴처럼 됐어. 그리고 나한테 오더니 내 교복 찢어진 거 벗기고 자기 교복 주더라. 자긴 어차피 잘 안 입는다고. 근데 얘도 징계를 받았지. 애 1명이 실신하고 4명이 엄청 다쳤거든. 정확 먹었는데 정확 끝나고 학교에 온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서 교장이 표창장 주더라. 정확은 그 5명의 부모가 항의를 심하게 해서 그런 거였고 결국 5명 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모르던 사실이 있었는데 팬애들이 전부 다 선도부였다는 거. 왕따 친구 괴롭히는 거 굉장히 혐오한다는 거. 일진이라고 다 나쁜 애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좀 더 노는 거 좋아하고 뜻맞는 애들끼리 뭉쳐다녔는데 일진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 그리고 사실 자기는 음악하는 거 아니라고 처음에 그냥 눈 마주쳐서 빌려달라고 했던 건데 가까이서 보니까 교복 찢어지고 슬리퍼 자국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왕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며칠 붙어있어 봤다고. 그 뒤로 친구도 많아지고 이 친구 덕분에 무사히 졸업했지. 한 3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보고 싶기도 하고 찾고 싶고. 정말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지도 몰라. 여느 때와 같이 콜택시 요청을 받고 해당 주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 한 번 경적을 울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죠. 이 손님이 그날 교대 전 마지막 콜이었기에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른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적어도 90살 이상 돼 보이시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문가에 서 계셨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당시 문이 열린 틈으로 집안이 살짝 보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산 흔적이 싹 지워진 듯 했어요.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횡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단지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 찬 상자 하나만 구석에 놓여 있었죠. 살짝 놀란 저는 속으로 절대 가족을 남겨두고 먼저 가지 말아야지. 할머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기사가 말하길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터기를 껐습니다.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으세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저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리셉셔니스트로 일했던 호텔을 보여주셨고 함께 시내의 여러 장소를 방문했어요. 이제는 고인이 된 남편과 젊었을 적 함께 살았던 집을 비롯해 소시적 다녔던 댄스 스튜디오를 보여주기도 하셨죠.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할머니의 요청대로 저는 가방을 받아들고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돌아가 팔을 잡고 천천히 차까지 부축해드렸죠.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에 저는 아니에요. 모든 승객을 제 어머니처럼 대해야죠. 할머니는 미소 띈 얼굴로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택시에 탄 뒤 그분은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주며 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이 없는데요?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많이 돌아갈 텐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만 괜찮다면 급할 게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곳 말이죠. 어느 골목에 다다르자 천천히 가달라고 말씀하신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피곤하네요. 제 목적지로 가주세요. 최종 목적지인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니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죠. 그들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고 전 트렁크 속에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죠. 요금이 얼마죠?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인생을 살며 제가 해온 것 중 가장 뜻깊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 속에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은 조용하고도 사소합니다.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제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딸이 놀이터 나가 놀다가 같은 반 친구를 만났다며 집에 데려왔다. 저게 진짜 오늘 엄마도 없고 아빠 혼자 있는 거 알면서 친구를 데려오냐? 하며 꿀밤을 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웃으며 그래 잘 왔어. 같은 반 친구야? 하며 얼굴을 보니 다문화 가정의 친구였다. 혹시나 잘 몰라서 못 먹거나 안 먹는 거 있는지 물어보니 다 먹는단다. 그래서 짜장면 3개 시켜서 같이 먹다가 둘은 그림 그리고 게임하고 몇 시간 같이 놀다가 이제 간다고 한다. 그래 아저씨도 딸 친구 만나서 기쁘네. 옆 아파트면 다음에도 또 놀러와. 이러니까 애가 좀 당황하며 저기 우리 엄마는 캄보디아 사람인데요? 이러더라. 와 그럼 앙코르와트 가봤어? 아저씨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진짜 가보고 싶네. 막 그랬더니 그래도 놀러와도 되나요? 당연히 되지. 엄마 허락받으면 자고 가도 된다. 너무 자주는 안 되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애가 갑자기 울더라. 왜 우는지 알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그냥 어깨 토닥여줬다. 나중에 친구 가고 나서 우리 딸이 반 친구 중에서 같이 잘 노는 친구도 많은데 괴롭히는 친구도 많다고 가끔 힘들어한다더라. 우리 딸 보고 친구 괴롭히는 애들 있으면 가만히 보지 말고 친구를 도우라고 이야기해줬다. 상처받지 말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외동딸 참 착하게 큰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좋네.